옛날 누렁제라는 작은 마을에 초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초아는 25의 나이였지만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채 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재주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뛰어났는데 특히 바느질과 자수 솜씨는 양반대 교수들도 부러워할 만했답니다. 초아가 사는 집은 마을 끝자락, 뒷산과 가까운 곳에 자리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그녀가 가꾸는 작은 채소밭이 있었지요. 아침이면 새소리와 함께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얼굴을 씻고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초아의 일상이었답니다. 하지만 초아의 조용한 일상에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동물들과 이상하게 잘 통했거든요. 다친 새를 고쳐주면 며칠 뒤 그 새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마당에서 노래를 불러주곤 했고 길 잃은 강아지를 도와주면 그 강아지가 주인을 찾은 후에도 가끔 놀러왔지요.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초아의 착한 성품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아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렇게 아름답고 손재주 좋은 여인이 왜 아직도 혼인을 하지 않을까 하며 고개를 갸우뚱했고 또 어떤 이는 혼자 사는 여인이라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을 것이라며 수군거렸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조담이라는 젊은 양반은 초아에게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담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학문도 깊고 인품도 온화하여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지요. 그런 조담이 초아를 보며 가슴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담에게는 경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온 최서방이라는 상인이었지요. 최서방은 조담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었답니다. 그 역시 초아의 아름다움과 능력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지요. 두 남자 사이의 경쟁은 은근히 마을 전체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담은 학문과 가문을 내세웠고 최서방은 재력과 실용성을 강조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둘 중 누가 초아와 더 어울리는지 놓고 편을 갈라 이야기했습니다. 조담 도령이야말로 초아에게 걸맞는 신랑감이지. 학식도 깊고 인품도 좋잖아. 아니야, 최서방이 더 나아. 장사를 잘해서 초아가 고생할 일이 없을 거야. 이런 말들이 오가는 동안 정작 초아는 두 사람 모두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지요. 어느 봄날 조담은 용기를 내어 초아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조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초아 아가씨, 저는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학문을 중시해왔고 아가씨의 재능을 충분히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초아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조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서 거부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담 도령의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담은 실망했지만 초아의 뜻을 억지로 꺾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최서방도 초아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는 조담보다 더 직설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지요. 초아 아가씨, 저와 함께 상단을 꾸려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가씨의 솜씨라면 우리가 만드는 물건들이 전국에서 유명해질 것입니다. 저는 아가씨의 재능을 사업으로 발전시켜 드릴 수 있어요. 최서방의 제안도 현실적이고 매력적이었지만 초아는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서방님의 제안도 고맙지만 저는 지금의 삶이 편안합니다. 두 번의 거절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조담의 어머니인 김 부인은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김 부인은 마을의 다른 부인들과 모여서 초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담이 같은 좋은 집안 아들이 청혼을 했는데 거절하다니 정말 건방지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기가 뭐라고 그렇게 까다로운지. 혼자 사는 여자가 너무 오만해진 것 같아요. 이런 모임이 자주 열리면서 마을 여인들 사이에서 초아를 향한 시선이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특히 복녀는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는 데 앞장섰지요. 복녀는 원래 조담을 좋아했지만 조담이 초아에게만 관심을 보이자 질투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초아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뜨렸지요. 초아가 혼자 살면서 뭘 하고 지내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 한편 조담과 최서방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초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각자 나름의 방법을 시도했지요. 조담은 초아에게 시를 써서 보내거나 아름다운 비단을 선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아는 이런 선물들을 정중히 거절했지요. 최서방은 더 실용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초아가 바느질에 필요한 좋은 실이나 바늘을 구해다 주려고 했지만 이것도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두 남자의 이런 행동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더욱 초아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모르고 거만하기 그지없군. 우리 조담이 같은 그런 여자에게 거절당하다니. 김 부인을 중심으로 몇몇 마을 여인들이 초아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답니다. 그 중에서도 복녀라는 여인이 가장 적극적이었지요. 복녀는 원래 조담을 좋아했던 사람이라 초아에 대한 질투심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혼자 사는 여인이 제사상 고기를 가져가는 게 말이 됩니까? 우물 순서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물을 길어가더군요. 바느질 값도 다른 집보다 비싸게 받으면서 무슨 대단한 손재주라고. 사소한 일들이 하나둘씩 트집거리가 되어갔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초아의 잘못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답니다. 초아는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더욱 조용히 지내려 했지만 갈수록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지요. 장날이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도 다른 여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아는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짐승이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소리를 따라가니 깊숙한 골짜기에 함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갇혀 있었답니다. 새끼 호랑이는 아직 어려서 어미를 찾지 못해 애처롭게 울고 있었습니다. 함정은 아마 사냥꾼들이 파놓은 것 같았는데 새끼 호랑이가 실수로 빠진 것이지요. 어머나, 이 불쌍한 것 봐라. 초아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굵은 나무 뿌리들이 함정 근처에 있어서 그것들을 엮어 밧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초아는 정성스럽게 나무 뿌리를 엮어서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함정 위로 그 밧줄을 내려뜨렸지요. 새끼 호랑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초아가 부드럽게 말을 걸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신기하게도 새끼 호랑이는 초아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밧줄을 타고 함정에서 빠져나왔지요. 이제 어미를 찾아가거라.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초아가 새끼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작은 호랑이는 초아를 빤히 바라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초아는 선한 일을 했다는 마음에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녀였지요. 그녀는 평소 초아를 감시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이날도 몰래 뒤를 따라온 것이었답니다. 복녀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아가 호랑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이것이 자신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며칠 후 복녀는 마을 우물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일인데요. 초아가 산에서 호랑이와 뭔가를 주고받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혹시 초아가?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호랑이와? 하지만 복녀는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뒤로 초아 집 근처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초아가 사람이 아니라 구미호나 산신령의 화신이 아닐까 해서요. 이런 소문들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혹시 초아가 마을에 재앙을 부르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했고, 또 누군가는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하며 의심했지요. 조담은 이런 소문들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복녀를 찾아가서 따졌지요. 복녀 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왜 퍼뜨리는 겁니까? 초아 아가씨는 선량한 분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복녀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말한 것뿐이에요. 도령께서 초아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진실을 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담은 더 화가 났지만 여자에게 소리를 지를 수는 없어서 그냥 돌아섰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초아에게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거든요. 최서방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담보다 더 현실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아와 결혼하는 것이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를 계산하기 시작했지요. 만약 초아에게 정말 이상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조담의 어머니 김 부인은 이 소문을 듣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초아에 대한 불만을 터뜨릴 때가 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짐승과 함께 사는 여인을 우리 마을에 둘 수는 없습니다. 만약 호랑이라도 마을에 내려온다면 어쩔 셈입니까? 김 부인의 말에 마을 원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초아를 마을에서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로 새끼 호랑이가 마을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던 마당에 털북순이 작은 호랑이가 슬금슬금 걸어 나온 것이지요. 어머나, 호랑이야. 어른들은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사람을 해칠 기색이 전혀 없이 그저 누군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두리번거렸지요. 한 아이가 용감하게 새끼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호랑이 무섭지 않네. 강아지 같아.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가까이 와서 새끼 호랑이를 구경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아이들을 보고 꼬리를 흔들기까지 했지요. 어른들은 이 광경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곧 새끼 호랑이는 초아의 집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따라가니 새끼 호랑이는 초아의 마당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답니다.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말이지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아가 정말로 호랑이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김 부인이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지 않습니까? 초아가 우리 마을에 머물면 더 큰 위험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어미 호랑이가 새끼를 찾으러 오면 어쩔 셈입니까? 마을 이장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동조하는 분위기였지요. 그렇긴 하지만 초아가 우리를 해친 적은 없잖아요.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을 줄 몰라도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는 일이에요. 복녀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아와 가까이 지냈던 옥녀라는 여인은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지요. 옥녀는 평소 초아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고 지금 벌어지는 일이 억지스럽다고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조금 진정하세요. 초아는 평소에도 작은 동물들을 잘 돌봐주던 사람이에요. 혹시 이번 일도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닐까요? 옥녀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옥녀는 몰래 초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아야, 마을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어.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잠시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게 어떨까?
초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옥녀야, 고마워. 하지만 나는 아무 잘못한 일이 없어. 다만 작은 짐승 하나를 도와준 것뿐인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특히 김 부인이 앞장서서 너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거든. 초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새끼 호랑이가 마당에서 뒹굴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사실 나도 느끼고 있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말이야. 이 아이만 봐도 그래. 보통 짐승들과는 다른 것 같아. 옥녀는 초아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럼 정말로 너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야? 모르겠어. 어릴 때부터 동물들과 잘 통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야. 두 여인은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깊고 울림이 있는 소리였는데 마치 새끼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마당에서 일어나 숲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초아를 한번 돌아본 뒤 천천히 뒷산으로 사라져갔지요. 어미가 부르는 것 같네. 초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옥녀는 이 모든 상황이 신기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초아야,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이 너를 향한 시선이 너무 나빠졌어. 초아는 마음을 정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마을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옥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나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초아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옥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지만, 대신 작은 보따리를 준비해 주겠다고 했지요. 그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밤사이에 이웃 마을에서 호랑이 떼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지요. 다행히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고 했습니다. 분명 새끼 호랑이의 가족들이 찾으러 온 것 같습니다. 전령이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혹시 호랑이들이 누렁제 마을로도 올 것 같았거든요. 김 부인이 다시 나서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초아를 마을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담이 앞으로 나서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요. 잠깐만요, 어머니. 우리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을 내쫓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조담아, 너는 그 여자에게 홀린 것이야. 김 부인이 화를 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정의로운 일을 하려는 것뿐입니다. 부자 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마을 이장이 나서서 중재했습니다. 일단 초아,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때 초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떠날 채비를 마친 상태였지요. 작은 보따리 하나와 바느질 도구들을 들고 있었답니다. 마을 여러분, 저는 스스로 이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초아의 말에 놀랐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자진해서 떠나겠다고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조담이 급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초아 아가씨,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초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담 도령의 마음은 고맙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여러분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최서방도 나서서 말했습니다. 초아 아가씨, 제가 다른 마을에 집을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창단을 운영하다 보니 여러 곳에 연결이 있거든요. 하지만 초아는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모든 분들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저는 혼자 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복녀는 속으로 안도했지만 겉으로는 아쉬운 척했습니다. 초아 씨,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그동안 정들었는데. 초아는 복녀를 쳐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밝히지는 않았지요. 며칠 후 초아는 정말로 마을을 떠날 날이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안도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미안한 기색이었지요.
초아가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조담이 달려와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초아 아가씨, 정말로 이렇게 떠나시는 겁니까? 제가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초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담 도령, 고맙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조담의 갑작스러운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김 부인은 기겁했지요. 조담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지만 초아는 조담을 향해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령,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혼자 가야 합니다. 조담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초아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요. 초아가 마을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어디선가 새끼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끼 호랑이 뒤로 큰 호랑이들의 그림자가 언뜻 보이기 시작했지요. 초아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것이 단순한 새끼 호랑이가 아니라 이 산의 영물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초아는 산길을 따라 계속 올라갔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초아 앞에서 길을 안내하는 듯 했습니다. 가끔 뒤돌아보며 초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기도 했지요. 하루 종일 걸어서 해가 질 무렵 초아는 작은 샘터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숲풀 사이에서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아, 호랑이 새끼는 어디로 갔다는 거야?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호랑이 사냥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끼 호랑이를 잡아서 팔려고 했던 것이지요. 초아는 새끼 호랑이를 품에 안고 숨었습니다. 저기 여자가 있네. 사냥꾼 중 하나가 초아를 발견했습니다. 거칠게 생긴 남자들이 초아에게 다가왔지요. 아가씨, 혹시 호랑이 새끼를 보지 못했소? 초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초아의 품에서 새끼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분명 숨기고 있잖소. 사냥꾼들이 초아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새끼의 어미였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사냥꾼들을 위협했습니다. 사냥꾼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지요. 도망쳐. 어미 호랑이다. 사냥꾼들이 사라진 후 어미 호랑이는 초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지요. 초아는 조심스럽게 새끼 호랑이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어미에게 가거라. 새끼 호랑이는 어미에게 달려갔지만 계속 초아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함께 가자고 하는 것 같았지요. 어미 호랑이가 초아 앞으로 다가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초아 앞에 놓았지요. 그것은 아름다운 호박색 구슬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초아가 구슬을 집어드는 순간 머릿속에 이상한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깊은 산속 골짜기와 맑은 시냇물, 그리고 안전한 동굴이 보였지요. 어미 호랑이는 초아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초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구슬을 소중히 품에 넣었답니다. 며칠을 더 걸어서 도착한 곳은 구름둔이라는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구름 속에 숨겨진 듯한 곳이었지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작은 동굴도 하나 있었답니다. 구슬이 보여준 곳과 정확히 같은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지내라는 뜻인가? 초아가 중얼거리자 새끼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며 동굴 쪽을 가리켰습니다. 초아는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산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추위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았지요. 다행히 새끼 호랑이가 가끔 작은 사냥감을 물어왔지만 초아는 차마 그것을 받아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나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해. 초아는 산나물과 열매를 따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덕분에 나뭇가지와 풀로 간단한 도구들을 만들 수도 있었지요. 동굴 입구에는 나뭇가지로 벽을 쌓아서 바람을 막았고 바닥에는 마른 풀을 깔아서 잠자리를 만들었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초아는 점점 산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요. 첫 번째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산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초아는 가을에 미리 모아둔 도토리와 밤으로 끼니를 때웠지만 양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초아가 추위에 떨며 잠을 자고 있는데 범이가 큰 사슴 고기를 물고 왔습니다. 하지만 초아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범아, 고마워. 하지만 나는 생고기를 먹을 수 없어. 범이는 초아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범이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지요. 먹을 수 있는 나무뿌리나 버섯을 찾아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찾아왔지? 초아는 범이가 가져다 준 식재료들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범이는 초아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지요. 겨울이 깊어지자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동굴 입구가 막힐 정도였지요. 초아는 나무 막대기로 눈을 치우려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어미 호랑이와 다른 호랑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발톱으로 눈을 치우고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며 초아를 도왔지요. 초아는 그날 밤 처음으로 호랑이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봄이 오자 초아의 생활은 한층 나아졌습니다. 산나물들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작은 열매들도 맺히기 시작했지요. 초아는 동굴 근처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야채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범이는 이제 제법 큰 호랑이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초아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가끔 다른 젊은 호랑이들이 범이를 놀리러 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범이는 으르렁거리며 자신의 영역을 지켰지요. 범아, 친구들과 놀아도 괜찮아. 초아가 말하자 범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여름이 되자 초아는 호랑이들과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미 호랑이가 초아를 어딘가로 데려갔지요. 그곳은 깊은 동굴 속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동굴 벽에는 신기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과 호랑이가 함께 있는 모습, 호랑이가 사람을 구해주는 장면들이었지요. 초아는 이 그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려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곳이구나. 어미 호랑이는 초아를 그 그림들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지요.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아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자신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도 호랑이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미 호랑이는 동굴 한켠에 있는 작은 무덤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바늘과 실이 놓여 있었지요. 초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이곳에 살았던 누군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초아는 자신이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호랑이와 만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정해진 일이었던 것 같았지요. 가을이 되자 초아는 겨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준비했지요. 호랑이들도 초아를 도와주었습니다. 범이는 좋은 나무 열매들을 찾아다 주었고 다른 호랑이들은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초아가 겨울옷을 만들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산 속의 다른 동물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먼저 다람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입에 예쁜 털실을 물고 와서 초아 앞에 놓았지요. 이어서 새들이 날아와 아름다운 깃털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모두들 왜 이런 걸 가져다 주는 거야? 초아가 놀라고 있을 때 범이가 옆으로 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특별한 분이니까 모두가 도와드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초아는 동물들이 가져다 준 재료들로 아름다운 옷을 만들었습니다. 호랑이 털과 새 깃털, 다람쥐가 준 털실을 이용해서 따뜻하면서도 아름다운 겨울옷이 완성되었지요. 그 옷을 입은 초아의 모습은 마치 산신령 같았습니다. 호랑이들도 초아를 보며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지요. 두 번째 겨울은 첫 번째 겨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아는 이제 산의 리듬에 완전히 적응했고 호랑이들과도 가족 같은 유대감을 형성했지요. 어느 날 밤 깊은 눈이 내리고 있을 때 초아는 범이와 함께 동굴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도와줘. 누구 없어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초아는 범이와 함께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지요. 눈 속에 한 나그네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초아가 다가가자 나그네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깊은 산 속에서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아가씨,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 살고 있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춥잖아요. 초아는 나그네를 동굴로 데려가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나그네는 길을 잃고 며칠째 헤매고 있었다고 했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얼어 죽을 뻔했어요. 나그네는 며칠 동안 초아의 동굴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는 초아와 호랑이들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곧 익숙해졌지요. 아가씨는 정말 신기한 분이군요. 호랑이들이 강아지처럼 따르다니. 길이 뚫린 후 나그네는 떠났지만 그는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산 속에 호랑이와 함께 사는 신비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지요. 이런 일들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을 초아가 구해주는 일이 계속 생겼고 그때마다 초아와 호랑이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답니다. 어느 날 밤 초아가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큰 멧돼지 떼가 몰려와서 초아가 기르던 작은 채소밭을 망가뜨리고 있었지요. 저리 가, 쫄. 초아가 소리쳐도 멧돼지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나워져서 초아를 향해 달려들 기세였지요. 초아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쳤는데 그때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노란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범이뿐만 아니라 다른 호랑이들도 나타난 것이었지요. 커다란 어미 호랑이를 중심으로 서너 마리의 호랑이가 초아를 둘러싸고 있었답니다. 멧돼지들은 호랑이를 보자마자 혼비백산에서 달아났습니다. 초아는 처음으로 어미 호랑이와 눈을 마주쳤지요.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인정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답니다. 어미 호랑이는 초아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다른 호랑이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범이만 혼자 남아서 초아 곁에 있었지요. 그날 밤부터 초아는 자신이 이 산의 호랑이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지요. 몇 달이 지나자 초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호랑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언어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호랑이들의 울음소리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범이는 이제 완전히 어른 호랑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초아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가끔 다른 호랑이들이 찾아와서 초아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지요. 어느 날 범이가 갑자기 불안해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초아는 범이의 반응을 보고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날 밤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적들이 구름둥 근처까지 올라온 것이었지요. 그들은 어떤 부자의 딸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려고 했답니다. 초아는 멀리서 들리는 여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범아, 우리가 도와줘야겠어. 범이는 초아의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산적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지요. 산적들은 1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칼을 차고 있어서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가운데에 묶어놓은 것은 1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지요. 어서 몸값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산적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초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지요. 범아, 내가 신호를 하면 저들을 놀라게 해줘. 하지만 다치게 하면 안 돼. 범인은 이해했다는 듯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초아는 큰 돌을 들고 산적들 근처의 나무에 던졌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자 산적들이 깜짝 놀라며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누구야? 나와. 그때 범이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산적들은 갑자기 나타난 큰 호랑이를 보고 기겁했지요. 호랑이다. 도망쳐. 하지만 두목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겁내지 마. 호랑이 한 마리쯤이야. 두목이 칼을 뽑아들자 갑자기 다른 호랑이들도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어미 호랑이와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 온 것이지요. 이제는 산적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두 칼을 버리고 달아났답니다. 살려줘. 다시는 나쁜 짓 안 할게. 산적들이 사라진 후 초아는 여자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다치지 않았니? 여자아이는 초아를 보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초아는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범이와 다른 호랑이들이 멀리서 호위해 주었지요. 여자아이의 집은 큰 마을의 부잣집이었습니다. 초아가 아이를 데려다 주자 아이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지요. 은인이시군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하지만 초아는 아무 보상도 받지 않고 떠났습니다. 다만 아이가 건네준 작은 꽃 한 송이만 받았지요. 이 일이 있은 후 초아의 명성은 여러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와 함께 사는 신비한 여인이라는 소문이 돌았지요.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어서 봄이 되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조담이었지요. 그는 몇 달 동안 초아를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초아 아가씨, 정말 여기 계셨군요. 조담은 초아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초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요. 조담 도령,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아가씨에게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아가씨가 억울하게 마을을 떠나게 된 것이 제 잘못입니다. 조담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만 초아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도령께서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이제라도 함께 살 수는 없을까요? 조담의 간절한 고백에 초아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예전의 초아가 아니었지요. 조담 도령, 저는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도령과는 맞지 않아요. 그래도 조담이 더 말하려던 순간 범이가 나타나서 조담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제 제법 큰 호랑이가 된 범이의 위협적인 모습에 조담은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요. 초아는 조담이 떨어뜨린 갓을 주워서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곳은 도령이 올 곳이 아닙니다. 초아의 단호한 말에 조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갓을 받아들고 돌아서서 산길을 내려갔지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초아가 자신을 완전히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조담이 떠난 후 초아는 홀로 시냇가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걸 깨달았지요. 이제 그녀는 예전의 초아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호랑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자연의 일부가 된 것 같았지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초아는 구름둔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지요. 범이는 이제 완전히 어른 호랑이가 되었고 가끔 어미 호랑이와 다른 가족들도 찾아와서 안부를 묻곤 했답니다. 초아의 바느질 솜씨는 산에서도 유용했습니다. 동물들의 털로 실을 만들고 나무십과 풀로 천연 염료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옷을 지었지요. 때로는 새들이 예쁜 깃털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다람쥐들이 견과류를 나누어 주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아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관군들이 호랑이 사냥을 나온 것이었지요. 최근에 호랑이들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늘어나자 어떤 관리가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것이었답니다. 분명 누군가가 호랑이들을 조종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니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관군들은 구름둔까지 올라와서 초아를 찾아냈습니다. 너가 바로 호랑이들을 부리는 여자구나.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함께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관군 대장은 초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말아라. 내가 없다면
호랑이들이 어떻게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관군들이 초아를 잡으려고 하자 범이와 다른 호랑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초아는 호랑이들을 말렸지요. 안 돼. 사람을 해치면 안 돼. 초아는 관군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호랑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관군 대장은 초아의 말에 놀랐습니다. 자신들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호랑이들을 말리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너는 정말 이상한 여자로구나. 그때 갑자기 산 아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었지요. 관군들이 올라오면서 산길을 너무 많이 밟아서 땅이 약해졌던 것입니다. 큰일 났다. 마을 쪽으로 흙더미가 쏟아지고 있어. 초아는 주저하지 않고 범이에게 말했습니다. 범아,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해. 범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호랑이들을 불렀습니다. 호랑이들은 산사태가 일어난 곳으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지요. 초아도 관군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가서 부상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재주는 의료에도 도움이 되었거든요. 이 일이 있은 후 관군 대장은 초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군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네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관군들은 초아를 잡아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초아와 호랑이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지요. 어느 날 초아가 시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금빛빛이 내려오더니 그 빛이 점점 가마의 모양을 이루는 것이었지요. 아름다운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가 초아 앞에 나타났답니다. 이게 뭐지? 초아가 놀라고 있을 때 어미 호랑이가 나타나서 가마를 가리켰습니다. 마치 이제 때가 되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범이도 초아의 곁으로 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초아는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호랑이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초아가 조심스럽게 가마에 올라타자 가마는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들이 가마 주변을 호위하며 함께 산길을 내려갔지요. 그 모습은 마치 산신령의 행차 같았답니다. 가마는 천천히 누렁제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보는 마을의 모습이었지요. 그동안 별로 변한 것은 없어 보였지만 초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금빛 가마와 호랑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이는 무서워서 집 안으로 숨었고 어떤 이는 신기해서 멀리서 구경했지요. 조담도 사람들 틈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의 초아를 알아본 그는 깜짝 놀라며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호랑이들의 위험에 눌려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답니다. 김 부인을 비롯해서 예전에 초아를 몰아냈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복수를 하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초아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마에서 조용히 마을을 둘러보기만 했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답니다. 조담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땅에 엎드려 절을 했지요. 모두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초아는 가마에서 내려와 옥녀의 집 앞에 섰습니다. 옥녀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초아를 맞았지요. 초아야, 정말 너구나. 옥녀야, 그동안 잘 지냈니? 두 여인은 오랜만에 만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초아는 옥녀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건넸지요. 산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자수 손수건이었답니다. 이건 내 마음이야. 그때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표시야. 옥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초아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한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지요. 복녀도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었지요. 용기를 내어 초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초아 씨, 저 정말 죄송합니다. 복녀는 초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초아는 복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요. 초아의 너그러운 마음에 복녀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담도 다시 한번 초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아 아가씨, 제가 그때 더 용기 있게 아가씨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초아는 조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조담 도령도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이제는 모두 잊어버려요. 조담은 초아의 용서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미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최서방도 초아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초아 아가씨, 저도 그때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초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서방의 말에 감사했습니다. 김 부인은 가장 늦게 초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초아야,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용서해다오. 김 부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초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께서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모두 잊어버려요. 마을 이장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초아 씨, 우리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초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이제 산에서의 삶이 편해요. 그곳이 제 진짜 집인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아쉬워했지만 초아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초아는 다시 가마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지요. 호랑이들이 가마 주변을 둘러싸고 산 쪽으로 향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금빛 가마가 점점 멀어져서 산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지요. 그날 이후 마을에는 초아와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초아가 산신령이 되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호랑이들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했지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뒷산에서 신기한 털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바늘과 실, 그리고 호랑이 발자국이 함께 새겨져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호랑이 신당이라 부르며 가끔 작은 재물을 놓고 갔지요. 이렇게 해서 초아와 호랑이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야기들이 모여서 또 다른 아름다운 전설이 될 것이랍니다.